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미친 전세, 미친 월세에서 해방되기 위해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투기 단속을 위한 두 개의 칼을 동시에 뽑아들었습니다. 정부는 오늘자로 서울 전 부동산 대책 이후로도 꺼지지 않는 부동산 과열 양상에 정부와 여당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을 무리한 단속하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공개적인 경고를 보낸 지 일주일 만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외려 강남, 강동,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4구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69%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모으면 집 한 채는 장만할 수 있다. 오래전 어르신들은 사회 초년생을 다독이는 말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하는 사람도 가만히 듣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아마 요즘에 누군가가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렇게 받아칠지도 모르죠. 딴 데라면 몰라도 강남 아파트는 못 삽니다. 강남 아파트, 서민들의 간절한 희망일까요? 아니면 헛된 환상일까요? 여유 있는 자, 부자의 상징처럼 쓰이고 있는 강남 아파트라는 단어는 정부의 계획적인 개발과 사교육 열풍에 힘을 얻어서 천정부지의 몸값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몇 년 전이었을 겁니다. 한 입시생이 패러디했다는 동요에서도 강남 바라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남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합격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남 살자. 김소월 시인이 작사한 엄마야 누나야를 희화한 구절 속에서 강남의 현재 모습과 더불어 깊게 내리박힌 사람들의 갈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모래와 맞먹는 값어치를 지닌 강남의 땅과 그 위에 세워진 아파트. 복권 1등에 당첨돼도 강남 아파트 한 채에 살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그 금전적인 가치는 상당한 모양입니다. 지금 강남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강남에 매겨진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신화가 된 이름 강남. 오늘은 강남의 부동산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YTN 라디오 설 특집 3부작 신화가 된 이름 강남. 어제 방송된 제1부 강남 신화의 탄생에 이어서 오늘은 제2부 강남과 부동산을 시작합니다. 커다란 창이 나 있는 널찍한 거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마련돼 있고 생활 편의시설이 근거리 상가에 밀집해서 주민을 반기는 거주단지. 이 아파트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건설사가 붙인 아파트 이름이 브랜드화되고 생활 수준을 가르는 척도로 쓰이기까지 하면서 그 중심에 있는 강남 아파트는 점점 더 고급화를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겁니다. 도대체 얼마의 돈이 있어야 강남 아파트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리얼투데이 장재현 본부장, 경제와 부동산 전문가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질문이 약간 추상적이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강남에 있는 집값도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도 어떤 아파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평형이 24억, 25억 가기도 하고, 또 15억 원대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 10억 원을 이제 기준으로 삼게 되면 요즘에는 대출 규제로 은행에서 DTI, LTV 다 합쳐서 한 30%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내 돈 한 캐시가 7억 원 정도 있다면 대출까지 받아서 일단 강남 입성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정보업체 기준으로만 보면 호가 기준입니다.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평균 3.3제곱미터당 한 4,30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수준으로는 이제 평균 한 14억 3천만 원 정도에서 한 15억 정도가 있어야 이제 전용 84제곱미터, 그러니까 9평형으로 따지자면 34평형 아파트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수십억의 재산이 생긴다면은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장만을 하고 싶은 게, 왜냐면 계속 오를 것 같아요.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계속해서 강남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오를 것 같고요. 강남 집값은 너무나 비싸서 웬만한 사람들은 살 수 없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와 이러고 그냥 감탄하고 그냥 지나가는 정도거든요. 아무래도 여건이 되면은 직장을 다니기도 가장 좋을 테고, 강남에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꿈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있는 사람들은 계속 투기를 하니까 집이나 땅 같은 게 계속 그렇게 몰려 있는 거고, 솔직히 요즘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집을 과연 강남에서 살 수 있을까, 그냥. 정말 전문직이 아니고 나서는 강남에 집을 사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인천, 경기 지역만 해도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산다 하더라도 그냥 그 집은 내 집이 아니고 은행집? 왜냐면 대출금이 너무 많아요. 예. 자금적 여유가 되면은 저는 강남역에 대해서 많은 편의성을 느끼고 있고, 이곳에 쭉 자라왔기 때문에 이곳에 쭉 살고 싶은 마음은 있죠. 어느 곳을 가더라도 강남역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교통편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뽑고 싶습니다. 강남은 집값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비싼데 한 30평대인가 그게 전세로 15억인가 그렇대요. 억소리 나는데도 떨어지지 않는 게 강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리얼투데이 장재현 본부장의 발언에 이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집을 누가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평범한 직장인이 강남에 집을 구입하려고 계획한다면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전문가 두 분에게 물어보죠. 정철진 평론가, 장재현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죠. 서울 집값을 해서 6억 3천만 원, 6억 5천만 원 평균을 잡고 대출 없이 이제 일반 연봉 한 4천만 원대가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한 푼도 안 쓰고 11년을 모아야 된다. 한 푼도 안 쓰고 13년을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전제 자체가 말이 되지 않잖아요. 한 푼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토끼와 거북이 패러독스처럼 쓰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 13년이라는 기간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방금 그 질문, 평범한 월급 생활자가 돈을 모아서 강남에 현재는 들어가기는 힘들다. 평균 이제 연봉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 기준으로 보면 한 46년 정도 월급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한 3천만 원이 한 12억까지 되기에는 그 정도 수준이고, 이게 과거 10년 전만 해도 월급쟁이들의 가격이 한 10년, 20년 모아야 강남 아파트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2배 이상 이제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10년 만에 이제 그 2배 이상 이제 일반 월급쟁이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이제 넘어섰다고 보여지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과거의 중개업소들, 그러니까 개포주공이라든지 재건축 아파트들 단지들에서 시장에서 실제 투자를 요구하는 사항은 너무 비싸니까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해서 분할 등기로 매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컨택이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제 월급쟁이들이 그냥 월급만 모아서는 살 수 없는 수준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돈을 조금씩 투자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제 단순히 월급만 받아서 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산다? 이거는 아마 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연봉 3, 4천을 받는 직장인이 수십 년을 1원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야 한다.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일확천금을 얻거나 자산가인 부모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조차 없다. 너무나도 씁쓸한 말이죠.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수가 발을 들일 수조차 없는 비싼 가격. 강남의 집값은 왜 이렇게 높게 형성돼 있을까요? 이범 교육평론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근데 강남이 이제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 교육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
서울 강동구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남구 서초동 서울교육대학 앞을 잇는 지하철 2호선 2단계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이날 개통 행사에 참석한 전두환 대통령은 강남역에서 시청역 앞까지 23.5km 구간을 시승했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구간 중 지하 23m의 역삼역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었고 강남역에는 지하 상가가 마련되었습니다. 전동차는 진동이 적고 냉난방이 되는 새로운 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지하철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27개인가 그렇습니다. 노원구하고 강남구가 인구가 비슷하거든요. 노원구 12개인가 밖에 안 돼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강남이 처음부터 이제 계획을 통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뭐 인프라가 조금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도로 사정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강북보다 좋고 거기다 더해서 이제 강남 개발을 성공시키려고 뭐 지하철 노선이라든지 이런 이제 특혜를 이제 많이 줬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한 20년 정도 이제 이어지다가 보니 2000년 무렵부터는 이게 강남이 다른 지역과는 확실히 이제 다른 지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강남이 이렇게 집값이 올라간 것은 물론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단순히 교육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인프라가 강남이 굉장히 좋고 교통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릴 적부터 강남에 살았던 강남 키드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도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건 단순히 교육이 물론 뭐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교육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긍정적이기보다도 일단 강남을 개발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제 강북 인구를 강남으로 보내야 되고요. 안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미끼들을 강남에 배치를 해야 됐던 것이죠. 이게 그 상황에서는 이제 기업체라든가 학교라든가 뭐 문화시설이라든가 좋은 것들을 다 강남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일단 강남이 서울 중에서도 강북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일단 되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유력 인사들이 자리를 잡는 것이고요. 그들의 이익이 이제 국가의 이익으로 이제 등치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빚어지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강남이 예컨대 강남으로 너무 몰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어떠한 이제 구상이나 시책도 가능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죠. 일단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를 잡으면 그들이 자기 지역의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제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거나 떨어지거나 덜 올라가는 그런 선택을 잘 안 하게 됐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관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나 그래요. 이제 힘이 들러붙으면 그 힘은 다시 다른 걸 끌어들이는 이제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강남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지만 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계속 되는 것이 나쁘지 않은데 말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선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투기를 조장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IMF 이후에 그동안에 있던 어떤 재건축 규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풀려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사실은 부동산 투자, 뭐 거래 이런 것도 사실은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어떤 규제 완화 정책들이 일어났거든요. 저희가 IMF 겪으면서 이제 강남 아파트 값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가 굉장히 올라가는 수준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이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많이 풀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강남 재건축 그다음에 신도시 아파트들이 굉장히 그런 아파트의 어떤 투자 붐을 더욱더 이제 불러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IMF 때 3억 하던 강남 아파트가 2007년 돼서 10억이 되거든요. 이건 이제 3배 이상 뛰어오르게 되는 거고 실제 개포주공에 있는 아파트들도 2000년대 보면 한 1억 원대로 매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10억 원대가 넘는 새 아파트로 변모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람들한테 계속 인식이 되면서 강남 아파트는 돈이 된다는 어떤 인식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가 좀 만들어지면서 조금씩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면 웬만한 주식이나 그냥 기본 땅이나 어떤 다른 부동산 상품보다도 수익률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식이 팽팽해지면서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 혹은 이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 거기다 실수요자들까지도 이제 강남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제 강남의 어떤 대체지인
지역들, 서울 내에 어떤 강남을 대체할 만한 어떤 부촌 지역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도 사실은 강남에만 또 집중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게 됐고, 최근에는 이제 강남에 거의 노후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건축을 통해서 그 얻어지는 수익들과 올라가는 아파트 값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아, 강남은 이렇게 많이 오르는구나라는 생각들이 더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실수요자들까지, 투자자나 실수요자들까지 몰리게 하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고, 거기에 이제 뭐 2010년 이후에 이제 재건축 그 규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 풀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좀 더 투자도 쉬워지고 금리도 저렴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남의 집중 현상이 더 많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남의 발전과 그로 인한 영향, 강남의 집값이 오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현재 강남 집값은 너무나도 비싸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두면 상승 기류는 차차 가라앉게 될까요? 오를 만큼 오르고 나면 강남을 향한 열기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숨을 돌리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허무맹랑하게 만들고자 작심한 듯 오히려 강남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몸부림, 재건축의 붐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최대 8억 4천만 원의 초과 이익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정부의 추산. 이에 반발해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이 초과 이익 환수제가 위헌이라며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재건축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현대아파트 108제곱미터형은 18억 원에서 19억 원에 거래돼 지난주부터 분양에 들어간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4,04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보증을 거부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을 넘던 이곳의 최초 일반 분양가는 그간 고분양가 논란 속에 4,310만 원까지 낮춰졌지만 1982년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개포동 주공 1단지. 단지 안에 학교와 주민센터까지 있는 대규모 단지로 5천 가구 넘게 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을 앞두고 거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단지에서 가장 작은 36제곱미터 주택 가격. 이 아파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장기적인 성찰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일본은 사실 지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주용 고층 아파트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들을 짓기 시작하면서 70년대 초에 일본의 도시학자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걸 전해 들었어요. 아파트를 짓는 건 좋은데 50년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저 건축 폐기물들 다 어떻게 할 거냐.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나오는 건축 폐기물들 저거 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예를 들어서 대치동이나 개포동이나 상계동이나 이런 데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한다고 그러면 건축 폐기물만 해도 큰 산이 하나 생겨요. 좀 다른 다양한 것들이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좋을 수밖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치면은 아파트는 일단 안 춥고요. 온수가 나왔어요. 1년 12달. 저는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의 변화를 갖고 왔다고 생각해요. 삶의 질에서. 그래서 온수 나오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건 뭐 어디든 다 나오는, 웬만한 집들은 다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이라든 이런 것들이 다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에 도시가 생명체로 비유를 되는데 사람의 몸의 모든 세포는 3년만 지나면 다 새로운 걸로 바뀌어요. 뼈세포 몇 개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건물 전체 인간이 100년 수명이라고 하시면 3% 정도 안에 새로운 걸로 바뀌잖아요. 도시의 수명이 한 1000년이라고 본다면 30년마다 한 번씩 건물이 새로 부서나가는 재개발도 어떻게 보면은 유기체적인 특징을 가지는 도시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있는 콘크리트 건물들이 한 50년만 지나면은 지금 우리가 원목으로 지은 한옥만큼 소중한 건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존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일부는. 건축가 유현준 교수입니다. 더 이상 아마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인부들이 와서 사람이 손으로 건축 자재를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쌓고 뭐 콘크리트 부어서 만든 건물보다는 3D 프린터로 찍는 건물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진짜로 한 100년만 보존을 잘하면은 20세기의 사람들은 이런 주거에 살았어라고 구경하면서 우리가 이제 재건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거는 거의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 도시였어요. 그 수용 인구가 있거든요. 수용 능력이 있는데 물론 그거보다는 좀 더 들어와도 되죠. 우석훈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지금도 포화 상태인데 재건축을 하면서 일반 분양분으로 인구가 늘게 돼 있거든요. 이 계획 도시에서 더 이상은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교통 문제겠지만 이게 조금 있으면은 이제 뭐 보건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생기거든요. 지금도 자살률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걸 보면 강남 지수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불편한데 혹시라도 집값 떨어질까봐 좋은 거야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도 지금 이제 왔다 그러면은 계속 살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대학만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나와야지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도시는 중산층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가서 평생 살고 싶다 그런 도시가 좋은 도시인데 지금은 투기용으로 돼 있고 이제 거기서 태어난 사람 일부는 뭐 잘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도시 모델로서 지속 가능성에 얼마나 근접해 있느냐라고 보면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이 세상이 아름답다. 나만 빼고 마지막까지 버티며 몸매 나의 동네 끝내 높은 빌딩이 들어서네. 여기저기 재개발 사라져가는 내 삶의 계단 고장나버린 삶의 페달 나는 또다시 맨발 맨날 아픔은 반복되고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 강북 강남 다른 땅값 그 사이로 장난처럼 흐르는 한강 참나. 강남 재건축은 현재 또다시 개발이라는 문구로 사람들의 시선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고 강남 중심의 부동산 투기 그리고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가장 정부가 일단 정부 규제가 강남부터 들어온다는 이유는 집값의 어떤 시발점이 집값 상승의 시발점이 강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구정이 만약에 평당 1억을 넘었다 잃어버리면 주변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도 역시 거기에 상응하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그 옆에 있는 지역들 그다음에 강북 넘어서는 강북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뉴타운 개발 지금 서울에 있는 대다수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 재개발 재건축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주변에 있는 일반 아파트의 분양가 그리고 일반 아파트의 가격들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어떤 이 부동산의 시작이 강남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 강남의 어떤 가격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 상승률을 옆에서 같이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강남의 집값을 먼저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집값을 잡겠다고 선언한 것은 현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껏 거친 여러 정부가 피땀 흘리는 고민과 노력으로 집값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지금껏 뚜렷하게 성공이라고 부를 만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리얼투데이의 장재현 본부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이게 정부가 그동안의 정부들을 보면 이제 시각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주택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는 시장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러니까 매매 거래를 통해서 시장 가격이 정해져야 된다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한쪽은 사회복지적인 면에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서민경제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 그리고 공공이 관여한 어떤 이런 공급 조절을 통해서 이제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런 어떤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시선 중에서 어떤 시선이 이런 어떤 정권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가 360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은 이제 규제 때문에 좀 막혀 있지만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대출금리가 하락되고 규제가 완화되면 이제 이때 아파트 살 때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 이런 점들 때문에 참았던 어떤 주택
주택 가격이 사실은 서서히 올라야 되는 주택 가격이 1년, 2년 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요인들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주택도 필요하지만 실제 실수요자들이 들어가서 살만한 주택들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서울 근방에 혹은 이전 정부에서도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역세권 프로젝트도 사실은 역세권 내에 어떤 주요한 지역들 그다음에 지금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많이 이전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지들을 이용해서 공공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했지만 또 그 지역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또 이 조금 더 실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들이 많이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좀 이렇게 방향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로는 단기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이번 정부가 만든 규제가 영원 불변한 어떤 규제냐라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게 또 시장이 바뀌면은 또 그 안에서 요소요소에 있는 어떤 이 부동산과 연관된 어떤 이익 집단도 많고 그다음에 관계된 살고 있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정부 규제가 또 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또 강남시까지 막을 수 있을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정철진 경제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규제죠, 규제. 예, 대출 규제가 됐건 세금 규제가 됐건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통해서 이제 압박하는 방법이 줄을 이뤘었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이솝이하에서도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게 바람도 있고 뭐 태양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지금까지 이제 주로 바람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조금 전문가 혹은 부동산에 있던 분들이 항상 말할 때 집값 잡는 가장 좋은 거는 어마어마한 공급 확대를 해라. 뭐 당장에 압구정동에 거기 H아파트를 막 주상복합도 허용하고 그냥 다 풀어줘라. 그러면은 3년 내에 지금 강남 집값은 잡힐 거라는 얘기들을 이 사석에서 많이 합니다. 사석에서. 왜 그러냐면은요. 분명히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하고 뭐 음마아파트 뭐 알아서 다 풀어주게 되면 난립하겠죠. 하고 어마어마한 공급량이 나오겠죠. 그 순간에 어느 변곡을 지나면 강남은 더 이상 강남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돈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할 텐데 그러면 왜 진작에 그런 공급 확대 정책을 못 쓰느냐. 여기서는 우리가 당국과 정부도 이해해 줘야 되는 게요. 그 공급 확대 정책을 일단 허락하는 그 순간부터 1차 이 소위 말하는 이익 쟁취자들이 나옵니다. 즉 그 바로 안 빠지거든요. 확대하는 순간에 가격이 일단 확 오버슈팅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은 차익을 먹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이 당국의 강남 이 집값 공급 확대 정책이. 그래서 이제 결단을 못 내리고 항상 하는 게 규제 쪽으로 압박을 하는데 이게 참 이번 정권에서도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면은 알겠지만은 그 반발이 거셉니다. 이 반발이 거세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강남 집값이 왜 안 잡히냐? 왜 이렇게 반발이 거세냐? 이 금리가 인상되는 상승되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저금리에다가 지금 단기 부동자금이요. 그러니까 한 이틀 만에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1,000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한켠에서는 가계부채가 1,400조여서 막 허리띠 졸라매고 저도 막 3,000원짜리 구내식당 가고 이렇지만은 또 한켠에서는 1,000조 원이 넘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압박을 하더라도 그 버틸 수 있는 자본력들이 또 있고 그것은 결국은 강남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제 그런 대결 구도가 펼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정부의 초강력 규제인데 제가 봐도 강력한 규제지만은 먹혀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시작할지, 과연 누가 시작할지 현재로서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주요 카드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조정이 집값 잡기의 열쇠다. 보유세 조정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폭탄이다. 논란이 팽팽한데요.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정말 규제 일변도로만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면 보유세를 가고 거기에 전월세 상한제 같은 거 같이 그러니까 임차인에 대해서도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유세에 대한 집주인이 받는 그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것도 함께 가야 옴짝달싹 못하게 정말로 이제 대전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유세만 딱 올려놓게 된다면은 다
다 그 세금 부담들은 어떤 식으로든 전가하게 돼 있어요. 그건 고스란히 또 세입자에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전세값 상승이라든가 월세 수요로.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고 싶어하는 수요는 많다니까요. 이게 가지마라고 해. 제 아들한테도 PC방 가지마라고 해도 가는 것처럼 갑니다. 그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전쟁을 하려면 전월세 상한제 같은 강력한 임대차 보호 정책도 함께 밀어붙여서 완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지향점은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뭐 집값을 9억이든 아니면은 그게 11억이든 보유세 그게 강남세가 아니라 집값 기준으로 일단은 보유세가 폭발하게 되는 구간을 정합니다. 하고 보유세율도 올리고요. 거기에 이제 종합종부세겠죠. 종부세 세율도 올리고 대신에 저는 거래세는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아주 대폭 낮춰서 우리도 큰 틀에서의 선진국식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정부는 쉽게 못 가는 게 바로 4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겠다라고 이제 해놓은 것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러면 이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바람에 옷을 더 여미게 되거든요. 보유세도 올리고 또 양도세까지도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은 거기 안에 도가에 든 쥐들은 또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강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참 이게 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도 이제 서서히 보유세를 대폭 올려서 정말 20억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죠. 네, 거기서 사는 그죠. 대신에 팔아서 나오겠다는 그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낮춰줘서 손바뀜을 좀 이게 쉽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이게 안정화되고 들어갈 사람만 들어가고 뭐 그게 그렇게 매력적이게 느끼겠느냐. 왜? 살면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게 박히게 되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많은 당국자하고도 왜 우리는 못했을까. 그런 식으로 왜 못했을까. 우리 뻔히 다 아는데 보유세를 굉장히 올려놓고 양도세라든가 취득세는 낮추고 이걸 왜 못했을까 했는데 우리만의 좀 독특한 좀 이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른 성장 때문에 집값이 큰 폭으로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처럼 양도세를 낮춰놓으면 너무나 많은 이 양도 차익들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막대한 양도세를 들여놓고 봤는데 이제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딱 진입하고 봤는데 이런 어떤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였는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큰 틀에서의 보유세의 어마어마한 인상 그와 함께 거래세들은 조금씩이라도 혹은 큰 폭으로라도 좀 이거 낮춰주면서 그런 어떤 하나의 균형을 잡은다면 앞으로 5년, 10년 제가 아들 둘인데 우리 아이들은 또 이런 강낭강낭 하는 게 저는 없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정책들로.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정책으로는 부동산 안정화를 바라는 것이 무리일까요? 하나의 변수는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리 상승이라는 글쎄, 그러니까 이게 대외적인 재료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를 한번 보면 그때도 막 치열하게 이 규제를 하고 거기에 맞서고 규제를 하고 맞서다가 그게 뻥하고 가격이 급락하게 된 것은 바로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 사태 때문에 전체적인 세계 자산 시장이 이제 붕괴되면서 집값이 자연스럽게 잡히게 된 이제 그런 케이스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중금리가 기준금리는 안 올린다 하더라도 먼저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인플레를 감안을 해서 금리가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는 세계 중앙은행들도 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게 무슨 의미냐? 대출금리 상승입니다. 네, 대출금리가 오르고 지금은 뭐 별거 아니겠지만은 이미 가이드라인으로 보면은 그 주택담보대출 혼합형이죠. 5년간은 고정을 쓰고 나머지는 이제 변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에서 상단선이 5.05%, 5자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 대출금리가 빠르게 치솟게 된다면 그러니까 시중금리의 큰 폭의 상승이라는 이 변수가 하나가 있는데 이렇다면은 저는 뭐 전반적인 주식 부동산 이런 위험 자산이 같이 무너질 수가 있는 그런 아주 큰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은 뭐 규제의 역설, 규제여도 강남은 다 피해간다 막 이런 상황이겠지만은 전혀 다른 곳에서의 이런 어떤 금리 상승이라든가 이런 재료가 터지게 될 경우에는 의외의 변수를 통해서 집값이 잡힐 수는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고는 하지만 경제적으로만 분석해서는 안 되겠죠.
다른 전문가의 제안도 들어보겠습니다. 건축가이자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인 유현준 교수와 강남의 탄생 공저자인 도시공학 박사 강희용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집중화된 지역은 어느 도시나 다 있어요. 맨하탄도 보면 미드타운이 집중되고요. 거기서 뭐 어느 쪽에서 또 뭐 예를 들어서 좀 동네가 좀 너무 집가가 또 뛰고 그러면 딴 데가 또 개발되고 그걸로 또 이동하고 뭐 첼시가 뜨고 그거는 그게 마치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어디 가면은 대형 쇼핑몰들이 만들어져가지고 거리가 지금 걷고 싶지 않은 거리를 죽고 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걸 쇼핑몰 죽일 수 있느냐? 그거는 힘들어요. 그거는 자본과 사람의 습성과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그럼 법으로 쇼핑몰 못 만들게 합시다. 그러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뭔가 어느 하나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죽이면 딴 데가 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강남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없어져라라고 한다고 해서 없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존재는 인정하되 우리가 그 강남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을 좀 둘 다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좀 한국 사회의 어떤 좋은 부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강북이 유럽이라면 강남은 미국인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서도 아래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미국 사람들은 유럽에 대해서 내심 이 전통과 역사에 대한 컴플렉스를 계속 갖고 있죠. 그러나 세계 질서를 보더라도 유럽은 유럽의 역할이 있고 또 미국은 미국의 역할이 있듯이 서울을 보더라도 강북의 역할 또 강남의 역할이 있다고 봐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7, 80년대까지의 사람들의 정서에서 서울은요. 어디냐면 사는 동안 돈을 벌고 늙어 죽기 전에는 고향에 돌아가거나 고향에 못 가면 서울 근교 교회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전원 생활을 하다가 평화롭게 살다가 죽고 싶다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그런 마음이 잘못은 아닌데 부도덕한 것도 아닌데 이 마음이 쉽게 말하면 이 땅에 대해서는 아무리 망가져도 좋다는 생각이거든요. 내 땅이 아니니까 집을 사놓고 집값이 오른 다음에 많이 이익 남기고 팔아서 자기는 이 더러운 서울 떠나서 시끄러운 서울 떠나서 좀 한적한 곳에서 평화롭게 전원을 느끼면서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도시가 아름다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함께하고 새로 짓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재개발된다고 그러면 거기 살던 사람들 계속 새로운 집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다른 데로 떠나보내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사람들 사이에 이른바 뭐 이해관계에서든 아니면 다른 취미생활에서든 간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대감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형성해주지 않는 거예요. 떠내기들의 도시 이런 것처럼 만드는데 강남이 영향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에 대한 환상, 이것이 이제 재개발에 대한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개발에 대한 환상이 가장 컸고 두 번째로는 이 재개발 속에서 이제 어쨌든 강남 개발 과정에서 강남의 국가가 주도해서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모든 긍정적이고 또 좀 부가가치가 높은 각종 시설들을 강남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거든요. 그 때문에 강남이 땅값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이 잘해서 잘나서 노력해서 땅값이 오른 것이 아니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써야 될 자원을 집중적으로 강남에 분배함으로써 저절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무심하게
힘든 건 모두가 다를 게 없지만 우리 아이는 고생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많이 배워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넉넉한 급여를 받으면서 따뜻한 생활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지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곳에 따라서 뚜렷하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억소리 나는 사교육 현장을 양산했고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습니다. 사회 구조와 정책의 양념이 더해진 끝에 강남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산맥을 이루었습니다. 서민에게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갈 수는 있지만 잡을 수는 없는 곳 강남. 다음 편에서는 강남의 진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서울 특집 3부작 신화가 된 이름 강남 제2부 강남과 부동산은 신치림의 당신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내레이션 장원석, 프로듀서 신아람, 작가 조아름, 음악 장성문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설 특집 3부작 신화가 된 이름 강남. 내일 오전 9시 10분 3부가 방송됩니다. 새로 산대 형태래